네, 오늘은 대출을 포함해서 자산을 증여하는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뭔지, 부담부 증여라는 걸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전세금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절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상황에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일반적인 증여랑 부담부 증여가 어떻게 다른지 보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6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죠. 이 6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을 3억 정도 받은 다음에 그 대출금을 포함해서 자녀한테 이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1번의 경우는 그냥 자산 6억을 이전한 거고, 이 6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거예요. 근데 2번은 어떠냐면 3억에 대한 거죠. 나는 총 자산 6억이지만 대출을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준 자산은 3억인 거고, 이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거예요. 사실 증여세라는 것도 누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세율도 높아져요. 한계 세율도. 그럼 당연히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게 정말 유리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대출을 포함해서 증여하고 일반적인 증여를 비교할 때 보통 이런 표를 많이 쓰거든요. 대출 없이 증여하면 양도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양도는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산을 줬는데 양도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그러면 대출을 포함된 증여는 뭘까요? 여기선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만 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해냈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액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세액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일반적으로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어떤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우리가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이전했어요. 내가 아파트를 내가 6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출 3억을 받아놓은 거죠. 이걸 누군가한테 넘길 때 그 사람이 대출을 승계해 준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3억만 받으면 되겠죠. 대출을 그 사람이 승계하지 않겠대요, 자기는. 그러면 전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6억을 받겠죠.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증여를 한다고 볼게요. 내가 아들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자산 얼마짜리 자산 증여했죠? 6억짜리 자산을 증여했거든요. 근데 그 자산 중에 3억은 대출을 어떻게 쓸까요? 일반적으로 그 수증자가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된 거겠죠. 이 대출을 이렇게 승계했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증여니까 한 푼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나의 부채 3억 원이 누군가한테 갔네요. 나는 총 자산 6억을 줬지만 내가 대출 3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억을 받은 다음에 대출을 상환해야지 대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난 근데 돈을 받지 않았지만 내 대출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총 6억짜리를 줬지만 그 반만큼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대출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의 반은 판 거다 라고 봐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액의 6억 원을 50%만큼 판 거라고 보고, 이 자산을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든 안 포함됐든 4억을 주고 샀다면 취득가액의 50%만큼은 팔았다고 보고 이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반만큼 팔았거든요. 자산의 반만큼. 물론 반의 대가도 받았다면 그건 매매가 될 거고요. 전체 자산을 판 거겠죠, 그러면. 그런데 반만 팔았다는 거죠. 왜냐면 반의 대가는 못 받고 반의 대가는 받았잖아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데, 그럼 그러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걸 그냥 아들한테 줬어요. 그럼 증여세 1억 2천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주는데 전세가 3억 정도 있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를 주면서 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여가 일어난 거죠.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3억 원, 이게 뭐죠?
그거 관련된 증여세는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어요. 물론 중과대상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면 양도세를 2천만 원만큼 더 냈겠죠. 그럼 이건 1억 2천이고 이거는 총 세액이 7천이니까 이렇게 세액을 비교하면 이게 유리한 건가요? 이게 유리한 건가요? 이게 유리한 게 아니죠. 유리한 경우가 있는 거지.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얼마 줬죠? 이 사람은 6억을 줬지만 이 사람은 3억밖에 못 줬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이걸. 이걸 사실 이 두 개의 세액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요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자녀한테 다 준 거예요. 보증금 포함해서. 그러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한다면 양도세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게 진짜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건 모르는 거죠. 얘는 6억을 준 사람이고 얘는 3억만 줬거든요. 실제로 난 6억을 주고 싶은데 3억밖에 못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유리한 경우는 있어요. 부담부 증여가.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산을 줄 때 부담부 증여하는 게 나한테 무조건 절세에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가치 상승이 예상된 자산이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10억인데 좀 있으면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15억이 될 걸로 예상되는 자산이 있어요. 그럼 빨리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이게 6억이 아니라 갑자기 이게 12억이 될 것 같대요. 그럼 증여세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런 자산을 미리 증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증여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소액으로 새로운 자금 출처를 확보하고 싶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아들한테 아파트도 주고 싶고 상가도 주고 싶고 땅도 주고 싶거든요. 근데 땅을 먼저 주는 것보다 땅의 임대료가 잘 발생하지 않잖아요. 상가를 먼저 주는 거예요. 상가가 근데 얼마죠? 고액이죠. 그 고액인 상가를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어요. 대출이 10억 원이래요. 그럼 난 10억이죠? 그럼 이 10억 중에도 근데 보증금으로 받은 게 상가 보증금을 받은 게 5억이래요. 그럼 나는 증여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아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2억 5천의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한 지 좀 됐기 때문에 2억 5천만큼은 확보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 난 5억 원짜리 상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순수하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근데 그 중에 반은 아들이 인수하는 거죠. 지분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매수할 수 있고 나머지를 증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증여세 2억 5천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 증여랑 같이 활용해서 작은 금액으로 큰 자산을 수익성이 좋은 자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금 출처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자산가들이.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어떤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기준 금액을 딱 넘어가면서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서 빠져나가려고 그 자산을 쉽게 증여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사실 재산의 점수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가 사실 편차가 크거든요. 분명히 아직도 불평등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어쨌든 이렇게 증여를 한다는 건요, 내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보면 6억 있잖아요. 6억을 주는 거랑 내가 지금 아파트 3억을 전세 끼는 아파트 6억짜리를 주고 그럼 실제로 3억을 줬죠. 나머지 전세금을 5년 뒤에 갚아줬어요. 내가 아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똑같이 납부하겠죠. 왜냐하면 합산되는 거니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10년 내에 내가 새롭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에 합산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받아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예를 든 금액이 전세금, 대출금 3억이었잖아요. 실제로 좀 전에 그 전에 예를 든 건 뭐였죠? 상가가 대출 10억, 보증금 5억, 이렇게 15억 원의 상가 대출 금액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증여세 신고해서 그 당시에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증여한 신고, 그 대출 금액은 다 사후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준다? 이건 그럼 증여로 볼까요? 실제로 그럼 전체가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수익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그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모든 상황에 다 유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의 깊게. 그리고 제가 증여세 계산하고 양도세 계산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했어요. 뭐 공제 금액이라든지 신고세 공제라든지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증여세 실제로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 중에 양도세를 고려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증여계약서 쓰고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금액,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양도세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여금액은 3개월 내면 취소가 가능해요. 언제죠? 증여를 내가 만약에 이번 달 1일 날 받았다면 이번 달 말일 8월 말일로부터 3개월 9, 10, 11 말일 11월 달의 말일까지 증여 취소는 가능하고 그럼 증여세 부과가 안 되겠죠.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